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과 영남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추가 폭우가 예보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장마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길입니다. 강한 비를 주의해야 할 지역 어디입니까? 네,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 전북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경남 북부와 전북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오전부터는 그 밖에 전국에서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 사이 수도권 등 곳곳에서 최대 5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경북 안동과 영양 지역에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산간이나 하천변에서 야영은 삼가시고요. 저지대나 지하차도 출입도 금해야겠습니다. 또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피하는 등 계속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설무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처럼 호우로 인해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옥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특히 지금 위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우선 가장 위험한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 전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에는 대부분 산사태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상황이라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산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을 때,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땅이 울릴 때 등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피하고 산사태 방향과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한 뒤 구조 요청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SUV가 편의점에 돌진을 하거나 사고로 불이 난 전기차 조수석에서 시신이 나오는 등 밤사이 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아파트가 정전되면서 1000세대가 더위 속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게 벽에 있던 전면 유리창을 뚫고 까만 SUV가 반쯤 걸쳐 있습니다. 환하게 켜진 불은 조금 전까지 영업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본인은 사장님은 어때요? 괜찮아요? 어젯밤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대리운전기사가 몰던 SUV 차량이 돌진해 편의점 사장과 손님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입건한 뒤에 같이 타고 있던 차주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12톤짜리 화물차의 화물칸이 승합차 운전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0시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승합차의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장으로 2차로에 서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은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화학 반응으로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방당국은 3시간 50여 분 만에야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차 조수석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은 운전자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1시간 5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 1000여 세대가 한밤중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받는 파주시청 쪽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또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인현동의 한 인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3층짜리 건물은 비어 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 1층 인쇄소 안에 있던 종이 상자와 벽면 등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오후 첫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토론회에선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경쟁자들과 한 후보 간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총선 참패 책임론과 당 개혁 방안, 정권 재창출 비전 등을 놓고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후보 출마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직 출마를 선언하고 세종과 광주를 여디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 역시 후보 등록 기간 내 출마 선언을 통해 2기 체제 구상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3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청문회 준비에 나섭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회관에는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TV 토론 이후 사퇴 압박에도 대선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더 이상의 사퇴 요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 주치의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지력 논란은 더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사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So I think we have to be honest with ourselves. The situation is not getting better. Frankly, it's getting worse. That's why we have to make sure Joe Biden remains our president and we take the House back and hold the Senate.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바이든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이 도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2페이지짜리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의 분열은 트럼프를 이롭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방송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면 직접 나서 붙어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But any of these guys don't think I should run against me. Go ahead, announce the president. Challenge me in the convention. 하지만 사퇴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전문의가 1년간 백악관을 8차례 방문하고 바이든 주치의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은 브리핑에서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Has the president been treated for Parkinson's? No. Is he being treated for Parkinson's? No, he's not. I'm not going to confirm a specialist, any specialist that comes to the White House.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여전히 건재함을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사퇴 압박으로 바이든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그런 징후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나토 회원국들의 머릿속에 내년부터 트럼프가 이끌 나토에 대한 우려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가운데 토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USA 투데이가 지난달 말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38대 4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37대 37 동률로 나타나 토론 이후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해 2명이 숨지고 150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릴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휴스턴에서 남서부 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마타고르드 인근 지역에 1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 1등급은 허리케인 5개 등급 중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베릴은 상륙 이후 열대성 폭우로 위력이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베릴은 최고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텍사스주 험블 지역에서는 거센 비바람에 넘어진 큰 나무가 가정집 지붕을 덮쳐 집에 있던 5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쟁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중 연간 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0조 원 규모의 군사지원금 지출에 관한 정상급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400억 유로를 지원 최소 기준선으로 정해 회원국별 국내 총생산에 따라 군사 지원을 분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러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한미 동맹을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어 워싱턴 DC로 이동해 내일 5개 이상 나토 회원국,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회담한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튿날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일정 등이 이어지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강화에 대응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한러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남북한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판단하라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며 양국 관계 악화는 한국의 대러 제재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에 러시아가 발끈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힌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한을 포함해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평양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있고 서울에는 반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나라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대러 제재에 나선 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며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지난달 이도훈 주러 대사에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군사동맹에 가까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뒤 한러 관계는 한층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러시아는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400만 원씩 하는 영어 캠프도 자리가 없어서 못 보낼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내 등골은 빠져도 내 아이만 빠질 수는 없다는 사교육 과열 현상을 짚고 있습니다. 네, 유명 특목고나 국제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캠프 보통 3주 동안 진행이 되고 평균 비용은 350에서 400만 원입니다. 많게는 60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접수 시작 몇 분 만에 정원이 다 차고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해외 현지 연수도 인기고요. 네, 영어 캠프만 광풍이 부는 건 아닙니다. 방학 특수를 노린 학원과 특강도 기승입니다. 수학, 영어부터 예체능까지 수업 한 회당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내 아이만 집에서 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돌봄 교실 등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아쉬움과 불만도 작용한다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등 의대반에 이어서 수백만 원 영어 캠프까지 사교육 열풍,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사교육의 격차도 커지죠. 신문은 대학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방학 기간 공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평소 달콤한 음료 즐기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스무디 한 잔을 마시면 각설탕 무려 17개를 먹은 셈과 같다고 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커피 음료 전문점의 스무디 93종류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스무디 한 컵에 들어있는 당류는 평균 52.2g, 즉 한 컵만 마셔도 하루 기준치의 절반 이상을 먹게 되는 셈입니다. 연구원은 덜 달게, 반으로 달게 주문도 해봤는데요. 그러자 당함량이 각각 평균 15%, 40% 감소했습니다. 당 조절은 해야겠는데 달콤한 음료 도저히 못 참겠다면 주문할 때 좀 덜 달게 해주세요를 외치는 게 대안이 되겠네요. 최근 국민 식습관이 바뀌면서 청소년과 젊은 층의 당류 섭취량이 늘었습니다. 30대 젊은 당뇨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33%나 늘었을 정도입니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결국 덜 단맛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헤드라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동결 혹은 삭감이냐 아니면 두 자릿수 인상이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벽이 깨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는 팽팽합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합니다. 최소 동결 혹은 삭감해야 한다는 거죠. 반면 노동계는 시급 만원이 이미 7년 전 대선 공약이었고 물가가 치솟은 상황을 강조하면서 만 원 넘는 건 물론이고 12,500원 수준까지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역대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제시하기 어땠는지도 보겠습니다. 노동계는 2019년부터 꾸준히 만원 윗선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영계는 만원 아래로 제시했고요. 최저임금은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1.5에서 5% 수준에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은 다음 달 5일입니다. 과연 노사가 얼마나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딜레마에 빠진 배달 라이더의 상황을 다뤘습니다. 폭우에 길도 미끄러워서 일을 쉴까 고민하다가도 장마는 긴데 쉬어버리면 생계가 걱정되는 겁니다. 비가 오면 교통사고 위험은 당연히 크게 늘어나죠. 심지어 올해에는 야행성 폭우가 기승입니다. 하지만 주로 저녁이나 밤에 일이 많은 라이더들 웬만하면 빗길에도 배달을 나가고 있습니다. 태풍급이 아니라면 위험을 무릅쓰고도 출근하는 이유, 기상할증과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 건당 추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마냥 일을 쉬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문은 이런 시스템이 자기 착취적인 노동을 유도하고 산재 위험을 높인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함께 담았습니다. 네, 매년 폭우 폭설 때마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이더들은 위험한 장소를 서로 공유하는 식으로 장마를 버텨나가는 중입니다. 안전을 개인의 판단에 떠넘긴 것이라는 이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요즘 핫한 취미하면 러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비가 와도 걱정이 없는 러닝 명소가 생겼습니다. 한강의 러닝 명소로 떠오른 러너 스테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헬스장이 아니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입니다. 지난 5월 이곳에 러너 스테이션이 문을 열었습니다. 역내 요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서울시 펀 스테이션 사업 1호 사례입니다. 무동력 트레드밀과 라커룸에 탈의실까지 갖췄습니다. 또 평일에는 러닝 전문 코치가 지도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한강공원 일대에서 다양한 시민 참여형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기부 행사도 있고 또 장애인 러너의 가이드 러너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달리기로 건강도 챙기고 의미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4,400억 원에 달하는 다단계 범액을 주도한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한 1심 판단 오늘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연이어 기소된 계열사 대표 3명은 최근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옵니다. DJ 안모 씨 측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꿨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를 불안하게 떨게 했던 마약 음료를 직접 만든 제조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전 10시 20분에 나옵니다. 이 제조책 이모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중국에 머무르면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추문 의혹에 휘말린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방송 작가에 대한 2심 선고가 오후 3시에 나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삼성전자 파업 이야기부터 해보겠는데 어제부터 지금 사흘간의 총파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창사 이래 이제 55년 만에 첫 파업인데 지금 이 파업 규모가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전체 삼성전자 직원 수가 한 12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예. 이 중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줄여서 전삼노라고 하는 이번 파업에 주체가 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이 중에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분이 한 6,500분 정도 되시고 그 중에 예.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신 분이 노동조합 추산으로 한 5,200명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설비 제조 개발 직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반도체 라인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런 이슈가 좀 지금 있습니다. 네. 네. 뭐 잠시 후에 반도체 실적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모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훈풍을 맞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모습입니다. 이 노조 측의 주장대로 실제 생산 차질이 빚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삼노에서는 파업의 목적이 생산 차질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생산 차질 좀 주겠다. 저희가 그 6월 달에 그 징검다리 연휴, 현충일 연휴 끼었을 때 하루 연가 투쟁 나섰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생산 차질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생산 차질을 명시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파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회사 측에서는 지금 생산 차질이 없도록 뭐 대체 인력도 준비하고 한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라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라인이 항상 정상적으로 도는 건 아니고 중간에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이 지금 파업에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 차질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노조에서는 지금 8일, 9일, 10일 사흘간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그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15일부터 2차 파업을 하는데 이 2차 파업은 사실은 기한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힘들어지는 부분, 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싶지만 무기한 파업이 이루어지면은 좀 삼성전자 측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차측이 이 노조 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좀 어떤 협상이 타결될 지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후 조정 과정, 그러니까 파업을 하겠다 미리 조정을 하고 그러면 안 되면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사후로 한 번 더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부의 중재하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미리 사측의 요구 사항과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이 한번 서로 교류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이 맞지 않은 것이 한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할지,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지, 그리고 유급휴가를 며칠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파업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노조에서도 파업이 장기화돼서 뭐 그것보다는 사후적으로 좀 조정을 통해서 갈등이 봉합이 되기를 노조 측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파업의 강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결의 실마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생각했던 게 2분기 영업이익이 한 8조 정도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한 10조 정도 넘게 나와서 시장의 기대를 한 25% 정도 영업이익으로 상으로는 상회를 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23%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잘 보시면 작년 1분기랑 2분기가 삼성전자가 제일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원대로 줄어들었다가 이후에 2조 원을 다시 상회하게 돼서 이제 이번에 10조 원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이익만으로 보면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1,500% 정도 지금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이 좀 어려웠고 지금은 업황 반등을 통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통계상으로는 이제 그 손실이나 적자를 기록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어떤 전망이 나올 텐데 근데 앞으로도 좀 안심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글로벌 그 반도체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잘 보면 삼성이 결국은 잘하는 부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 중에 메모리, 비메모리 중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켓 쉐어가 한 5년 전이랑 비교해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HBM, 고대역 봉 메모리라고 하는 AI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SK에 좀 주도권을 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SK는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AI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삼성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메모리, 비메모리를 나눠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메모리 부분은 한 25% 차지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한 75% 정도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TSMC라는 대만 대만이죠. 기업이고 삼성은 여기에서도 마켓시하고 최근 들어서 조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이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업황이 나아지면서 삼성의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삼성이 이전과 같은 다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삼성전자가 파업 악재와 또 반도체 훈풍을 동시에 맞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주가 상황도 좋더라고요.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더 높게는 12만 전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주가가 뭐 8만 원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 실적이 좋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또 좋게 보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 HBM에 본격적으로 판에 못 들어갔는데도 실적이 이 정도 나왔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우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어라는 퀄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받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기대는 한 3분기쯤에는 이 퀄 테스트 통과가 돼서 본격적으로 HBM 반도체의 훈풍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편인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한 15개 정도 평균을 내보니까 목표 주가가 평균적으로 한 11만 원, 한 11만 원 좀 상회하는 그 정도 주가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냐라고 보면 반도체 업황이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삼성 자체만 봤을 때는 결국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급격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어떤 후 소식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면은 지금 뭐 서울에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지금 조합장 개인에게 이 수십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게 셀프 지급이다. 스스로 본인에게 성과급을 준다라는 비판이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사실 이게 재건축의 전반적인 플래닝을 다 하는 그런 직책인데 사실 그 조합장이라는 직책이 뭐 월급도 나오고 월급도 나오고 뭐 상여금도 나오고 다 합니다. 거기다가 성과급을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그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이익이 조합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추산 본인들이 추산하기에는 5,800억 원 정도 난 사업이익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1% 정도의 성과급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한 58억 원 정도 성과급을 책정한 것이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건 이제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5,800억 원이라는 게 사실 확정된 이 사업이익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셀프로 부과하는 것이 이렇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강남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조합장의 성과급 뭐 10억 원 지급 안건을 총회 승인한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그 동대문 같은 데서도 뭐 6억 원, 뭐 10억 원 이런 그래서 조합장들에게 계속해서 스스로가 이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런 관행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보면 최근 들어서 건축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 수익이 그 정도 안 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조합장들의 입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그런데 이 조합장 성과급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억으로는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애초에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그 지자체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권고 사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권고 사항을 만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조합장들은 성과급을 스스로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그냥 본봉이랑 상여금만 받아가도록 조례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 사항입니다. 꼭 이걸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사실 조합장의 성과급 사례, 지급 사례 같은 이슈들은 최근 들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법적인 문제까지도 가던 사례도 있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뭐 법적으로 가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몇 %를 원래 본인에게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깎아서 이 정도만 지급해라라고 나온 사례들도 있고요. 사실
법적인 조정 과정을 거친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비용입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저희 제도적으로 좀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회적인 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 증시 살펴보겠는데 이번 주에도 나스닥, S&P 500 순풍이 불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 S&P 500 두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예. 특히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애플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한 25일 만에 탈환했다. 요즘 보면 이 무슨 새 기업이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다가 그랬다가 또 엔비디아가 했다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애플이 단기적인 상승 탄력을 좀 받았고요. 아무래도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저희 사실 핸드폰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어떻게 본인들의 AI를 이식할지에 대한 플랜을 이제 밝히면서 사실은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갈 필요 없이 핸드폰 안에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애플이 아주 큰 부분 팔고 있는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최근에 애플의 다시 마켓 쉐어가 올라가면서 좀 업황이 나아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애플 주가를 좀 견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또 테슬라 얘기도 해보자면 오늘 0.56% 상승하며 9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네요. 네, 테슬라는 2분기 인도분이 시장이 약간 비관적이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잘 나왔고 예. 그리고 어차피 방향성 자체는 뭐 테슬라가 만드는 자동차들이 미래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테슬라가 괜찮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핑크빛 무드를 얹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몇 개월 만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에 그때 살 걸 하는 주변에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희는 뒤늦게 후회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 연령대 노인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건 문제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0대인 기자가 오랜만에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다시 도전해봤습니다. 교차로 진입과 직각 주차 등 모든 과정을 마치는 데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럼 고령 운전자의 신체 상태로 운전을 하면 어떨까? 지금부턴 대한노인협회에서 인정하는 80세 노인 체험 기구를 착용하고서 기능시험에 도전해보겠습니다. 80대 노인처럼 등이 굽자 고개를 돌려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약해지는 걸 고려해 팔과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찾는데 그만큼 반응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네, 지금 평소보다 확실히 신체가 많이 불편한데요. 이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 밟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멈추고 출발할 때에는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좁은 길에 들어서거나 방향을 크고 빠르게 틀어야 할 때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체험을 해보니 시야가 좁아지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차선을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렇게 신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신체 인지 능력 차이가 꼭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반발도 거센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체적인 어떤 약점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그 상황에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력이 좀 나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야간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가요. 이와 함께 고령자 차량에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아주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객선 이용객이 연간 1,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을 위해서 여객선 특별 점검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검 현장을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객선 이용객은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끝난 뒤
2022년과 지난해 1,30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이용객들은 여객선의 장점으로 편안함을 꼽습니다. 배를 타면 아무래도 편안하게 누워서 아니면 또 바깥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배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경 등 관계기관이 여객선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사고 시 비상장비 가동 등에 필요한 비상발전기는 잘 돌아가는지, 기관실과 조타실 간의 비상전화 연결은 잘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승객들이 머무는 객실에서는 화재 감지기가 잘 되는지 하나하나 작동시켜 봅니다. 사고 시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된 구명조끼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꺼내서 살펴봅니다. 제주에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해수부 등은 특별점검 외에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대비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같이 작년부터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가 발생했으면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여객선 특별점검은 12일까지 전국 연안 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영 논리에 따라 발생해온 일이라며 절대 반복되지 않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신이 블랙리스트 가해자 같아 보이지만 상처를 많이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자신도 많이 잘리고 배제된 적이 있다며 이제 문제를 예술적으로 승화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룹 여자아이들이 어제 오후 6시 7번째 미니음반 아이스웨이를 발표했습니다. 새 미니음반에는 타이틀곡 클락션을 포함해서 4곡이 수록됐는데 멤버들이 전곡의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그룹 여자아이들은 톰보이와 큉카,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등으로 잇따라 음원 차트를 석권한 바 있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어제 신곡 헤븐을 발표했습니다. 헤븐은 경쾌한 분위기의 댄스 팝 노래로 오랜 열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천국에 빗댔습니다. 뮤직비디오와 함께 각종 음원 차트에 공개되는 이번 신곡은 다음 달 5일 실물 음반으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